자, 시간이 돼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민중. 얼굴 좀 보여봐요. 카메라 있는 사람 얼굴 좀 다 보여봐요. 김민중 카메라, 이성룡이 누군가? 네. 폴강. 네, 폴강은 목소리가 안 들리네. 이승한. 네. 김현중. 네. 실험해요? 이론해요? 저 말씀하신 겁니까? 응. 네, 이론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씩. 이론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론하는 사람. 김현중, 폴강. 다른 사람은 실험이에요? 네. 김민중도 실험인가? 스크린 쉐어를 하겠습니다. 보이죠? 스크린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인트로덕션만 조금 하겠습니다. 김민중 카메라 금방 설치했네.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혹은 토폴로지컬 추전도 다들 들어봤죠? 내가 2년 전에 그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은 사람 있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이틀이면 이틀 해야겠죠. 잘 안 누가 말하는데 잘 안 들린다. 내일 뭐 몇 시 이런 건 없죠. 어? 들어봤어요? 오케이. 어쨌든. 강의를 하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세요. 컨셉이 매우 중요한 토픽이고 컨셉을 알면은 아주 쉬운 건데 컨셉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생소한 컨셉이기 때문에 많은 비기너들이 이제 헷갈리기 쉬운 토픽이에요. 근데 몇 가지 컨셉만 분명하게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제목이 타이틀이 굉장히 팬시하고 그래가지고 토폴로지가 나오니까 좀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별거 없어요. 컨셉을 알면 되니까 그 초반에 컨셉을 잘 잡아야 되니까 초반에 애매한 점이 있으면은 즉시 질문을 하세요. 그 애매한 상태로 자꾸 한 학기 지나가 봐야 피차에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쓴 것처럼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인슐레이터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슈퍼컨덕터 이퀄 인슐레이터.
대단히 특별한 인슐레이터이지만 인슐레이터야. 그러니까 앞에 토폴로지를 붙이면은 토폴로지컬 초전도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하고 같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번 학기 강의에서 배우는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를 배운다는 거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를 배우는 거하고 같은데 그 중에서 초전도에 좀 엠퍼시스를 두면서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초반에는 주로 토폴로지컬 밴드,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탈 크리스탈 결정 구조가 있는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에서의 전자의 운동을 기술할 때 밴드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죠. 양자역학이 1920년 딱 100년 전에 수소 아톰 문제를 풀고서 즉시 아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솔리드처럼 아톰이 규칙적으로 무한대로 배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를 양자역학적으로 즉시 풀었죠. 물론 시간이 한 20년 걸렸지만 밴드라는 개념이 정립되기까지 어쨌든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수소아톰 문제 원바디 프로그램에서 포텐셜이 수소아톰은 포텐셜이 원점에서 1 오버 R 포텐셜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크리스탈라인에서의 전제의 거동은 그 포텐셜이 아이오닉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끝없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자가 뛰어다니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뭐가 될까? 근데 밴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라인은 솔리드 라인은 빨간 라인이든 블루 라인이든 각 라인은 수많은 점들의 연속적인 집합이야. 그 라인을 이루는 수많은 점들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각각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수평축은 많은 경우에 모멘텀을 말해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는 크리스탈라인 스트럭처에서의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 솔루션의 퀀텀 넘버는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퀀텀 넘버는 K가 돼, 모멘텀. 오케이? 수소 원자에서 수소 아톰 문제를 풀면은 그때의 포텐셜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1 오버 R, R분의 1 포텐셜이죠. R분의 1 포텐셜을 풀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때의 퀀텀 넘버는 뭐예요? 응? 수소아톰에서 솔루션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가장 낮은 솔루션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솔루션에서부터 그 다음 에너지 등등 해서 솔루션이 무한대로 많이 나오지. 그때 각각의 그 에너지 레벨을 디파인하는 넘버를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의 퀀텀 넘버는 뭐예요? 응? 아니, 슈레딩거 이퀘이션. 하이드로전 아톰 문제에서. 응? 염접수 어? NLM이 퀀텀 넘버 NLM이 수소 아톰 문제에서의 퀀텀 넘버예요. NLM이 달라질 때마다 에너지가 달라지죠. 그리고 왜 수소 아톰 문제에서는 퀀텀 넘버가 왜 NLM이 되느냐 하면은
포텐셜의 시메트리 때문에 그래요. 수소 아톰에서의 포텐셜의 시메트리는 뭐예요? 응? 시메트리가 뭐야? 1 over R 포텐셜이잖아. 어떤 시메트리가 있어? 스페리컬 시메트리. 뺑뺑 돌려도 똑같이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에만 디펜드하지 원점에서부터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블라인드하죠. 어떤 방향인지 전자는 전혀 알 수가 없어. 북쪽인지 남쪽인지 컨티뉴어스하게 어떤 방향으로 돌려도 똑같아. 그런 걸 시메트리라고 해. 그래서 LM 이 시메트리가 그 퀀텀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밴드에서는 전자 한 개만 생각해요. 전자 한 개가 크리스탈 속에서 뛰어다닐 때 그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은 수소 아톰 포텐셜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 아이온들이 주기적으로 뭐 X, Y, Z 방향 3차원으로 계속 같은 거리를 가면은 똑같은 포텐셜이 반복되는 그런 주기적인 포텐셜 우물이 무한히 배열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전자가 뛰어다니는 거야. 이 경우에 이 문제의 시메트리는 뭐예요? 응? 피리오딕. 그렇지. 주기성이야. 포텐셜이 아까 수소 아톰에서는 포텐셜이 그냥 R분의 1이니까 거리에만 디펜드하고 방향성이 전혀 없잖아. 그게 방향성이 없다는 게 스페리컬 시메트리고 지금 크리스탈라인에서는 포텐셜이 복잡한 모양이 뭐가 있긴 있어. 단순히 1 over R이 아니고 아이언이 주는 포텐셜은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오닉 포텐셜이 오른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가면은 똑같은 포텐셜이 또 있어. 위로 일정한 거리를 가도 또 똑같은 포텐셜이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걸 피리어딕 시메트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피리어딕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피리어디시티를 나타내는 퀀텀 넘버가 있는데 그게 모멘텀이에요. 디스크릿 모멘텀. 나중에 다시 블로우 시어렘이라는 거를 잠깐 설명할 때가 이제 올 텐데. 그래서 결정 구조 속에서 전자는 모멘텀이 굿 퀀텀 넘버야. 그래서 모멘텀 K가 정해지면 에너지가 정해져.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블루 라인 한 가닥을 보면은 모멘텀이 쭉 수평축으로 가면서 모멘텀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가 이렇게 바뀐다 그런 얘기야. 그게 모멘텀이 아주 촘촘하게 이어져 있으니까 라인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밴드라고 해요. 에너지 밴드. 어, 사실은 점들의 집합이야. 그리고 이제 아까 수소 아톰 문제에서 다시 어넬로지로 가면은 퀀텀 넘버가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n이 있죠.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n이 있고 그 n은 시메트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소 아톰 문제에서의 시메트리와 관계 있는 퀀텀 넘버는 앵귤러 모멘텀 L하고 M이야. 그 L하고 M에 해당되는 게 이 크리스탈 라인에서는 퀀텀 넘버 모멘텀이야. K.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 아톰에서 퀀텀 넘버 n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응? 수소 아톰에서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시메트리하고 관계없어.
그러면은 수소 아톰 문제를 완디멘전 수소 아톰 문제를 생각해봐. 피지컬하지는 않지만, 어? 1차원에서 1 오버 R 포텐셜에 전자가 갇혀 있는 문제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퀀텀 넘버가 뭐가 나와? 응?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세요. 포텐셜이 1 오버 R이야. 마이너스 1 오버 R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깔때기처럼 깊이가 무한대로 깊은 깔때기 같은 포텐셜에 전자가 갇혀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들이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어? 원 디멘셔널 퀀텀 웰 문제 풀어봤지? 퀀텀 웰 사각형. 왜 아이패드가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참 답답하네. 사각형 모양 퀀텀 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양자역학에서. 원 디멘셔널 퀀텀 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텐셜의 깊이가 V라고 하고, 그리고 width가 예를 들면 D라고 하는 사각형 포텐셜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면은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게 나오지. 오케이? 그 퀀텀 넘버가 N이야. 제일 에너지가 낮은 그 솔루션은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이렇게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는 거, 가운데가 제일 불룩한 솔루션이 나오고, 그 다음 에너지는 그 불룩한 게 2번 오실레이션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은 3번 오실레이션 하고,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오실레이션 하느냐, 2번, 3번, 그게 퀀텀 넘버 n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n 이퀄 빵은 없고, 이 경우에는 n 이퀄 1인 1, 2, 3 그러면서 에너지가 자꾸 올라가겠지? 이것도 똑같아. 예를 들면 블루 라인 하나는 그 퀀텀 넘버 n이 어떤 넘버 이 그림에서는 제일 바닥에서부터 1, 2, 3니까 퀀텀 넘버 n이야.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n이라고. 그리고 프린시플 퀀텀 넘버가 주어지면은 그 프린시플 퀀텀 넘버에 또 시메트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퀀텀 넘버가 있는데 그거는 모멘텀 K야. 수소 아톰에서도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이 정해지면은 그 주어진 N에 대해서 앵귤러 모멘텀 LM이 또 따로 추가로 정해지죠. 그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원 일렉트론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그 모든 에너지를 구하면은 프린시플 퀀텀 넘버는 밴드 넘버 n 이퀄 1, 2, 3, 4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어진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에 대해서 시메트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퀀텀 넘버가 있는데 여기서 시메트리에서 주어지는 퀀텀 넘버는 그냥 모멘텀 K예요. 오케이? 클리어하지? 밴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에너지도 구할 수가 있고 각각 해당되는 에너지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그린 거는 에너지만 그린 거야. 우리가 보통 밴드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퀀텀 넘버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말했지. 크리스탈라인에서의 전자의 퀀텀 넘버는 프린시플 퀀텀 넘버 n하고 모멘텀 k가 있다고 했지.
모멘텀은 1차원에서는 그냥 kx지만 2차원이면은 kx, ky도 있고 3차원이면은 모멘텀도 3디멘전은 모멘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리고 그런 주기적인 포텐셜이 있는데 자유전자가 이제 그 포텐셜을 뛰어다니면은 이 어떤 퀀텀 스테이트 하나를 차지하겠지. 자유전자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전자를 굉장히 많이 뿌리면은 전자가 거기를 주어진 퀀텀 넘버를 하나씩 채우겠지. 그래서 다 채우면은 줄 하나를 다 채우면은 모든 주어진 프린시플 퀀텀 넘버 어떤 n에 대한 모든 k를 다 채우면은 그 밴드를 다 채웠다고 해. 오케이? 그 첫 번째 밴드 다 채우고 두 번째 밴드 채우고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그냥 카툰 픽처지만 밴드 1하고 밴드 2가 이렇게 크로싱 에너지가 모멘텀 K가 진행함에 따라서 에너지의 순위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다 채우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밴드를 다 채웠어. 거기까지 채우고 더 이상 안 채우면은 그 시스템은 우리가 밴드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왜냐하면 요 다음에서 요 밑에 있는 전자가 익사이트 되려면은 에너지 갭을 뛰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류가 안 흘러. 오케이? 그래서 인슐레이터라고 해. 그리고 이 경우에 인슐레이터가 되는 이유는 밴드를 다 채웠기 때문에 발생하는 인슐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밴드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그런데 추가로 그 전자를 더 집어넣으면은 세 번째 밴드에 한 10개 정도의 전자를 채우면 10개라는 거 그냥 예지만 진짜 머티리얼에서 전자 10개 이런 건 없어요. 아보가드로 숫자가 기본 단위니까 어쨌든 세 번째 밴드를 가장 낮은 퀀텀 스테이트부터 전자를 갖고 채우는데 일부분만 채웠다. 그래서 꽉 채우지 않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메탈이라고 해요. 어떤 밴드를 꽉 채우지 않고 일부분만 채우면은 익사이트 되기가 쉽지. 왜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 중에서 낮은 에너지의 일부분을 채우면은 옆에서 살짝만 밀어줘도 낮은 에너지의 전자가 자기보다 인피니테시멀리 높은 에너지로 살짝 쉽게 옮겨갈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자가 잘 흘러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밴드 메탈이라고 해.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탈 라인에서 인슐레이터가 되고 메탈이 되고 하는 거는 지금 설명한 그런 밴드 픽처로 아주 잘 설명이 돼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지난 70년 동안 컨덴스 매러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이유와 지금 설명한 그 밴드를 꽉 채웠느냐 일부분만 채웠느냐를 가지고 시스템이 인슐레이터가 되느냐 메탈이 되느냐가 잘 설명이 되는데 익셉션들이 많이 있어요. 꽉 채웠는데도 밴드를 꽉 채웠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류가 잘 흐르는 경우가 있어. 이상하잖아. 꽉 채웠는데 전류가 잘 흘러. 초전도가 말하자면 그런 예예요. 초전도는 아까 인슐레이터라고 했지. 근데 초전도를 인슐레이터라고 하면은 그 미닝 자체가 셀프 컨트라딕터리 하지. 인슐레이터인데 초전 컨덕터잖아. 그것도 그냥 컨덕터도 아니고 슈퍼 컨덕터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유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인슐레이터이기는 하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이유 때문에 컨덕터가 되는 거야. 혹은 밴드를
밴드를 파셜리만 채우면은 메탈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는 밴드를 파셜리만 채웠는데도 인슐레이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머드 인슐레이터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된. 그거는 이제 전자들끼리의 인터랙션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밴드를 꽉 채우면은 인슐레이터가 되고 밴드를 부분적으로 채우면은 메탈이 된다라는 그 익스플레이네이션은 모든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을 한 아주 심플 픽처야. 근데 이제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생각하면은 그런 심플 픽처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하고, 특히 전자의 상호작용이 점점 커지면은 밴드 관점에서 볼 때는 메탈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끼리의 서로 밀어내는 상호작용 때문에 시스템 전체가 인슐레이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mat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혹은 또 다른 이유로 메탈이 인슐레이터가 되는 경우는 임퓨리티를 막 집어넣어. 깨끗한 메탈에다가 더트를 막 집어넣어서 디스오더를 막 뿌려놓으면은 그냥 클래시컬하게 생각하더라도 전자가 깨끗하게 잘 흘러가다가 디스오더가 막 여기저기 랜덤하게 뿌려져 있으면은 가다가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메탈에서 일어나는 저항이야. 그런데 디스오더를 얼마만큼 더 많이 뿌리면은 저항이 점점 증가하다가 어느 리밋을 넘어가면은 아예 전자가 꼼짝도 안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저항이 그냥 디스오더의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더티한 디스오더가 많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저항이 프로포셔널리 늘어나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그냥 인피니티로 점프를 해버려. 컨티뉴어스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프를 해버려. 그건 퀀텀 이펙트야. 그런 것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것도 컨덴스 매러 역사에서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해서 이해하게 된 중요한 서브젝트야. 등등등. 오케이. 이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상한 인슐레이터, 이상한 메탈 그런 거는 이 강의에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인터랙션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플 밴드 픽처만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플 밴드 픽처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인터랙션은 토털리 무시하고, 그러면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밴드를 꽉 채우면은 인슐레이터가 되고 밴드를 부분적으로 채우면은 메탈이 되는 게 우리의 패러다임이야. 그 중에서 우리는 인슐레이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반전인데, 컨덴스 매러 피직스의 역사상 인슐레이터는 별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인슐레이터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을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로 써먹을 데도 없고 별로 연구할 것도 없어요. 물론 굿 인슐레이터가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되게 싸구려야. 인슐레이터의 역할은 전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죠. 오케이? 세라믹이라든지 고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전기가 막 누전이 되고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걸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죠. 부도체는 대부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문명은 전기 문명이니까 전기를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만 했어. 우리가 전기를 컨트롤하고 제어하는데 차단하는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서 굿 인슐레이터는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그냥 뭐 보링한 머티리얼이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인슐레이터가 그냥 인슐레이터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인슐레이터는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인데, 그래서 전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전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서 많이 썼는데, 수십 년 전부터 경험적으로 이상한 인슐레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뭔지 몰랐어. 인슐레이터인데 그 인슐레이터의 표면에 이상하게 전기가 잘 흘러. 벌크는 분명히 인슐레이터인데 그래서 그거를 차단 머티리얼로 쓰려고 하는데 이게 작전대로 잘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머티리얼은 유한한 사이즈를 갖고 있으니까 항상 그 서피스가 존재를 해요. 그 서피스 인슐레이터 머티리얼인데 서피스를 따라서는 전류가 꽤 잘 흐르는 이상한 인슐레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 특히 공학자들이 그런 머티리얼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공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팔아먹는데, 예를 들면 LED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 우리 지금 스크린 보죠. 스크린 뒷면에 그런 인슐레이터 전기를 가지고 인슐레이터가 됐다 안 됐다는 걸 껐다 켰다 하는 그 스위치들이 무한대는 아니지만 우리 레졸루션이 어떻게 되냐? 픽셀이라고 그러죠. 그만큼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껐다 켰다 하지. 그래서 굿 인슐레이터를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특히 돈을 벌고 싶으면은 굿 인슐레이터가 굿 메탈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기에는 그게 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인슐레이터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인슐레이터는 글자 그대로 전기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잘 해야지 좋은 인슐레이터인데 그 인슐레이터의 서피스를 따라서 전류가 흐르면은 이거는 골치 아픈 일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는 이게 대단히 수십 년 동안 퍼즐링한 일이야. 아니 왜 인슐레이터인데 그놈의 인슐레이터의 표면을 따라서는 왜 전기가 잘 흘러다닐까? 아니 전자가. 그러다가 10년 전에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냈어요. 그 이유는 토폴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0년 전에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가 컨덴스 매러의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네, 잠깐만. 아니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제가 수업 중인데 제가 찾으러 갈게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10년 전에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인슐레이터가 이게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구나. 특히 지금 그린 것처럼 밴드 인슐레이터면은 밴드를 꽉 채웠기 때문에 전자를 움직이려면 밴드를 건너뛰어서 소위 에너지 갭을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잘 안 흘러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어떤 인슐레이터는 벌크에서는 지금 설명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가 안 흘러요. 벌크에서는. 그렇지만 그런 머티리얼의 표면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엣지 스테이트라고 해요. 표면을 자르면은 벌크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여기 표면을 자르면은 표면에 새로운 퀀텀 스테이트가 생겨요. 그래서 그 표면에 생기는 새로운 퀀텀 스테이트를 따라서는 전자가 잘 흘러다닐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퀘스천은 그러면 어떤 밴드 인슐레이터는 표면에 표면에 퀀텀 스테이트가 생기고 어떤 밴드 인슐레이터는 표면에 퀀텀 스테이트가 안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벌크 내부에서의 토폴로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밴드 인슐레이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토폴로지컬리 non trivial 그래서 그런 거를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고 하고 non 토폴로지컬하다는 하는 거는 토폴로지컬리 특별한 점이 없다. 그래서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하다. 그런 거예요. 토폴로지컬리 non 트리비얼하다라는 거는 어떤 토폴로지컬한 스트럭처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고 토폴로지컬리 non 토폴로지컬 혹은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하다라는 거는 토폴로지컬 관점에서 보면은 특별한 현상이 없다라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머티리얼은 다 토폴로지가 있어요. 다만 그 토폴로지가 시시하냐, 보링한 토폴로지냐, 아니면은 인트레스팅한 토폴로지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예로 도너츠하고 볼을 비교를 하죠. 다 이제 투 디멘셔널 서피스를 생각할 때 구의 표면을 생각하면은 토폴로지컬하게 그 트리비얼하다고 말하고 도너츠는 구멍이 하나 있죠. 도너츠는 그래서 그런 건 토폴로지컬리 non 트리비얼하다고 하는데 불하는 것 자체도 토폴로지가 그러면 없느냐 하면 토폴로지가 있죠. 근데 왜 그걸 보어링하다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 스피어는 엄청나게 인터레스팅한 토폴로지예요.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그런 점에서 토폴로지컬리 트리비얼하냐 non 트리비얼하냐를 따지는데 그러면 무슨 토폴로지를 따지느냐? 에너지 밴드 지금 설명했죠. 두 개만 그렸어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케미컬 포텐셜 혹은 포뮬 레벨보다 낮은 에너지 밴드, 높은 에너지 밴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밴드 인슐레이터라고 하죠. 왜냐하면 케미컬 포텐셜보다 낮은 밴드는 이제 꽉 차 있을 테니까. 여기서 토폴로지를 따지려면은 에너지 밴드만 보면은 토폴로지가 안 보여. 오케이? 토폴로지를 따지려면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웨이브 펑션이 토폴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밴드 인슐레이터 다시 보면은 밴드 인슐레이터의 역사를 통해서 10년 전까지는 어떤 주어진 크리스탈라인 머티리얼이 주어지면은 밴드 캘큘레이션 하는 물리학자들이 이런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요. 피리오딕 포텐셜을 가지고. 그래서 에너지 밴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를 다 구해.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때는 모멘텀 스페이스에 따라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 EKN을 이렇게 그리고 그걸 가지고 피직스를 뭐 이게 밴드 갭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로 논문이 끝나. 그리고 웨이브 펑션은 컴퓨터에 사실은 이미 계산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여다보질 않았어. 에너지 아이겐 밸류만 들여다보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지 이 웨이브 펑션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그 밴드 계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안에는 이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사실은 다 이미 있어. 근데 그걸 그냥 논문 쓰는 데는 안 쓰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는 그거를 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그거를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웨이브 펑션을 잘 골라가지고 벨이라는 사람이 70년대에 프로포즈한 베리 커넥션을 계산을 해야 돼. 웨이브 펑션 어떤 프린시플 퀀텀 넘버 n은 고정하고
웨이브 펑션은 모멘텀 k에 대한 어떤 펑션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 기울기를 구해요. 모멘텀 k가 변함에 따라서 요 웨이브 펑션이 얼마만큼 많이 변하느냐 하는 웨이브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의 모멘텀 k에 대한 첫 번째 그레디언트를 구해. 여기 마이너스 i는 그냥 교과서에 따라서 플러스 i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아예 i를 떼버리기도 하고, 이건 그냥 컨벤션이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근데 내 강의에서는 마이너스 i를 계속 붙일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정의된 베리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 넘버가 리얼 넘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리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요 마이너스 i를 붙이면은 이게 리얼 넘버가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센셜한 건 아니야. 웨이브 펑션이 정해지면은 에너지 EK에 대한 웨이브 펑션이 정해지면 그 웨이브 펑션이 모멘텀에 따라서 얼마나 스무스하게 변하느냐, 그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베리 커넥션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잘 기억해도 웨이브 펑션의 퀀텀 넘버 모멘텀 k에 대한 기울기야. 혹은 벨로시티라고 말해도 돼. 그 다음에 주기성이 있다고 했죠. 크리스탈라인은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멘텀이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가면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오케이? 크리스탈라인이 주기성이 없으면 모멘텀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돼.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모멘텀하고 플러스 무한대 모멘텀은 아무 관계가 없어. 하지만 크리스탈라인에서처럼 포텐셜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A만큼 거리를 움직이면은 똑같은 포인트로 가니까 전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A만큼 몇 번을 움직였는지 모르죠. 그거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인터프리트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 그러니까 모멘텀 차이가 2파이만큼 모멘텀이 차이가 나면은 전자는 자기가 모멘텀이 2파이를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구별을 못해. 오케이? 그래서 피지컬리 모멘텀이 K에서 K 플러스 2파이까지 가면은 그거는 same 모멘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밴드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그 밴드가 정의되는 모멘텀 스페이스가 유한해요. 주기성이 없으면 모멘텀 스페이스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 한계가 없는데, 주기성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유한하고, 뿐만 아니라 유한한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 파이라는 모멘텀하고 플러스 파이라는 모멘텀은 사실은 같은 포인트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두 개가 서로 다른 포인트가 아니라 같은 포인트야. 오케이? 같은 포인트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모멘텀 k 이퀄 마이너스 파이에서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하고 모멘텀 파이에서 디파인된 웨이브 펑션은 같은 웨이브 펑션이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이 베리 커넥션을 웨이브 펑션의 모멘텀에 대한 기울기라고 내가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정의된 커넥션, 기울기도 모멘텀 K에 대한 함수일 거 아니에요? 주어진 모멘텀 K가 있으면은 그 K에서의 웨이브 펑션의 기울기가 정해질 거 아니야. 그 기울기를 모든 모멘텀에 대해서 다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은
그런데 A라는 이 베리 커넥션이 모멘텀에 대한 함수인데 그거를 K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이거를 적분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가 사실은 같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라인 인테그랄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직선으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서클을 따라서 원 서클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요 베리 커넥션이라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모멘텀 K에 대한 어떤 펑션인데 이 펑션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정의가 되는데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는 사실은 같은 점이니까 이 서클 위에 정의된 어떤 함수야. 오케이? 서클 위에 정의된 함수예요. 그래서 서클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리면은 이게 얘가 특별한 스트럭처가 없을 때는 얘는 그냥 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트리비얼한 경우에.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A가 이렇게 정의됐는데 요거는 데리버티브 함수잖아. 요 데리버티브 함수를 여기다 놓고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은 인테그레이션과 데리버티브가 되게 없어져서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되죠.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돼. 그러면은 요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돼서 같은 점으로 되돌아오면은 이 UK라는 함수가 특별한 스트럭처가 없으면 그냥 빵이야.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0이 안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메이비우스 띠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UK라는 함수가 한 바퀴를 돌면서 스무스하게 변화해서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자리로 돌아올 동안에 이렇게 한 바퀴 꼬이면은 이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난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탈 인테그레이션이 빵이냐 아니면 빵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 A라는 그레디언트 펑션이 이 서클을 따라서 모멘텀 스페이스 서클을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아왔을 때 그 A라는 그레디언트가 한 바퀴 이렇게 꼬였느냐, 두 바퀴 꼬였느냐, 아니면은 한 번도 안 꼬였느냐를 카운트하는 넘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풀 서클을 따라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토폴로지컬 넘버라고 하고 토폴로지컬 넘버이기 때문에 여기 파이널리 정해지는 그 넘버는 어떤 컨티뉴어스 넘버가 아니라 토폴로지만 카운트하기 때문에 인테저 넘버야. 0이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2냐, 3이냐 하는 인테저 넘버밖에는 안 돼요. 그 중간에 스무스한 넘버는 없어. 왜냐하면 토폴로지를 카운트하는 거니까. 한 바퀴 꼬였느냐, 두 바퀴 꼬였느냐는 카운트할 수 있지만 0.3바퀴 꼬인 거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0.3만 꼬이면은 제자리로 올 수가 없지. 오케이? 그거를 이해하면은 토폴로지를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토폴로지 이그젬플을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데
완 디멘셔널 타이트 바인딩 모델을 이제 생각해 봐요. 실제 머티리얼에서 3디멘셔널 포텐셜, 주기적인 포텐셜을 따라서 전자가 뛰어다니는 거를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매스매티컬 컨셉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심플한 토이 모델을 생각하는데, 전자들이 이런 점을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점들은 무한히, 하지만 완디멘셔널 라인을 따라서 주기적으로 거리 A만큼 떨어져서 반복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에 전자가 뛰어다니는 모델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N이라는 거는 N번째 사이트를 말해요. N번째 사이트에 전자가 있으면은 에너지가 E0야. 오케이? 그리고 전자가 뛰어다닌다고 했는데 뛰어다니는 퀀텀 넘버가 아니라 퀀텀 스트렝스는 바로 옆에 칸만 뛰어다닌다고 가정을 해요. 심플 모델이니까. n번째 일렉트론은 바로 옆이면은 n 플러스 1번째든지 n 마이너스 1번째로 뛰어갈 수 있고, 그때 뛰어갈 수 있는 퀀텀 스트렝스는 t야. t 혹은 마이너스 t. 상관없어. 그래서 그 퀀텀 프로세스를 심볼릭하게 쓰면은 n번째 일렉트론이 n 플러스 1번째 일렉트론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이야. 이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있어야 되니까 n 플러스 1번째 전자가 n번째 전자로 뛰어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포인트에서 전자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뛰어갈 스트렝스도 t고 왼쪽으로 뛰어갈 퀀텀 스트렝스도 t, 같은 스트렝스 t를 갖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야지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세컨드 퀀티제이션 랭귀지를 쓰면은 이런 브라켓 심볼 대신에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요. CN 오퍼레이터는 n번째 전자를 지우는 오퍼레이터고, CN 대거 오퍼레이터는 n번째 사이트에 전자를 크리에이션 하는 오퍼레이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요게 1이면은 n번째 사이트에 전자가 한 개 있다는 뜻이니까 요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n번째 사이트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은 에너지가 E0고, 빵이 없으면은 요 오퍼레이터는 그냥 expectation value가 빵이야.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뛰어다니는 프로세스도 이걸로 기술할 수 있죠. n번째 사이트에 전자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니까 대가가 붙으면은 전자가 있다가 거꾸로 해야 되나? n 플러스 1번째 사이트에 전자가 없어지면서 그게 n번째 사이트로 전자가 생기는 거야. n 플러스 1에 있는 전자가 n번째 사이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n번째 사이트 전자가 n 플러스 1번째 사이트로 전자가 이제 옮겨가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쓰면은 이제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썼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양자역학은 문제를 항상 풀어야죠.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을 푼다는 얘기는 테크니컬하게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면은 그거를 푼다는 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푼다는 게 이제 보통 학부 양자역학 때 배우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관점에서 보는 양자역학이고, 매니바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해밀토니안이 주어졌는데 그걸 푼다 그러면은 그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킨다고 해요. 다이아고널라이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n번째 사이트하고 n번째 사이트가 크리에이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건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야. 다이아고널로 되어 있는 거야. 같은 사이트끼리. 그런데 호핑, 뛰어다니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n번째 사이트하고 n 플러스 1, n 플러스 1하고 n번째 사이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이아고널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이트 베이시스로 해밀토니안을 쓰면은 해밀토니안이 다이아고널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베이시스를 싹 바꿔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시킬 수 있는 베이시스를 찾는 거를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푼다고 말해요. 그래서 가장 유니버설하게 쓰는 트릭은 뭐냐면은 사이트 베이시스를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시키면은 예를 들면 n이라는 사이트 아니면 이제 오퍼레이터로 바꾸면은 cn이라는 오퍼레이터에 이런 푸리에 웨이팅 팩터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푸리에 넘버 ck를 디파인을 해요. cn에서 cn을 이렇게 푸리에 컨비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ck라는 컨주게트 오퍼레이터를 만들어요. 그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시키면은 ck가 주어지면은 오리지널 cn 오퍼레이터도 만들 수 있겠죠. 이건 뭐 리피터 학부 때 많이 배웠을 테니까. 어쨌든 cn 오퍼레이터를 전부 ck 오퍼레이터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바꾼 것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은 순식간에 위에 있는 사이트 베이시스 해밀토니안이 모멘텀 베이시스 해밀토니안으로 바뀌는데 놀랍게도 순식간에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돼요.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오퍼레이터가 CK 대거 CK 같은 모멘텀끼리 짝을 이루죠. 앞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뒤에 사이트 베이시스에서는 서로 옆에 사이트끼리 연결되어 있던 오퍼레이션이 모멘텀 베이시스로 바꾸니까 옆에 사이트끼리 연결된 게 모멘텀 베이시스에서는 같은 모멘텀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간략하게 쓰면은 에너지 E0하고 뒤에 마이너스 2t 코사인 k가 그냥 한 덩어리가 되죠. 오퍼레이터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똑같으니까 같은 오퍼레이터로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된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라고 하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그냥 순식간에 풀렸어. 왜냐면 아이겐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때 그러면은 주어진 에너지 EK에 해당되는 웨이브 펑션은 뭐냐 하면은 모멘텀 K가 굿 퀀텀 넘버니까 K 브라가 웨이브 펑션이고 그것을 다시 리얼 스페이스로 나타내면은 모멘텀 K에 대한 브라에다가 사이트 n 캣을 이렇게 멀티플라이 하면은 요 공식을 그냥 쓰면 돼요. 요 공식을 아니면 위에 공식을 쓰든지 위에 공식을 쓰면은 exponential ikn이 되고 n 프로덕트 n이 되니까 이거는 그냥 1이 되죠. 그 웨이브 펑션은 exponential ikn이 웨이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나오는 exponential ikn은 이 웨이브 펑션의 트리비얼 파트야. 우리가 베리 스페이스를 계산할 때 쓰는
웨이브 펑션은 이 트리비얼 파트는 떼버리고 뒤에 있는 파트만이 베리 페이스를 결정하는 웨이브 펑션이야. 그런데 이 심플 이그젠플에서는 이게 non trivial한 웨이브 펑션인데 이 non trivial한 웨이브 펑션이 그냥 심플리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웨이브 펑션 UK가 이 경우에는 1이라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베리 커넥션을 계산을 하면은 베리 커넥션은 그냥 빵이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심플 타이트 바인딩 모델의 베리 스페이스는 그냥 빵이고 이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따라서 토폴로지컬리 그냥 트리비얼한 그런 메탈이에요. 이거는 one component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다 웨이브 펑션이 그냥 1이야. 그래서 non-trivial한 토폴로지컬 웨이브 펑션을 공부하려면은 최소한도 스트럭처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져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지금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한 거예요. 해밀토니안을 푼다는 얘기는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한다는 얘기고 해밀토니안을 다이아고널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그 새로운 베이시스를 쓰면은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다이아고널 폼으로 써줘야 돼. 브라켓 모양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오퍼레이터로 쓰면은 CK 대가 CK. 그럴 때 다이아고널 오퍼레이터의 맨 앞에 붙은 상수가 이게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밴드라고 하는 거야. 이건 아까 이미 설명했고 주어진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는 코사인 밴드인데 주어진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밴드를 꽉 채우면은 인슐레이터고 부분만 채우면은 메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원디멘셔널 모델이지만 그림을 그냥 투디멘셔널 모델로 그리면은 부분적으로 채우면은 이렇게 채워진 모멘텀 스페이스하고 안 채워진 모멘텀 스페이스하고의 경계면이 있죠. 그걸 포미 서피스라고 해. 이 경우에는 포미 서피스가 그냥 서클이야, 서클. 밴드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모멘텀 스페이스, 브릴리언 존이 다 차 있겠지. 이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진 공간하고 empty, 비어진 공간하고의 경계가 없죠. 포미 서피스가 없어,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인슐레이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막 설명한 원 디멘셔널 심플 타이트 바인딩 모델은 토폴로지가 없어. 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모델을 배울 텐데 수 슈리퍼 히거 모델이라고 하고 80년대에 70년대 말인가 80년대에 제안된 모델인데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인데 역사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모델이고 모든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와 모든 토폴로지컬 슈퍼컨덕터는 수스리퍼 히거 모델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래서 수스리퍼 히거 모델을 이해하면은 90%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참 동안 수스리퍼 히거 모델을 설명을 할 거예요. 수스리퍼 히거 모델은 the simplest one-dimensional tight binding 모델이고 그리고 유니셀에 투 컴포넌트가 있는 그런 one-dimensional 모델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 one-dimensional 모델인데 엣지 스테이트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 눈으로. 그 엣지 스테이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one dimension의 서피스는 엣지이지 one dimension 모델이 있는데 그것의 경계면은 그 one dimensional 스페이스의 끄트머리니까
점이에요. 점. one 포인트가 one dimension의 서피스야. 그래서 one dimension인 경우에는 보통 엣지라고 불러요. 서피스 스테이트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서피스 스테이트가 또 토폴로지컬 메타에서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그 퀀텀 넘버가 프랙셔널라이즈가 돼. 그러니까 차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퀀텀 넘버는 전자가 뛰어다니니까 전자의 차지가 1, 2, 3, 4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에 따라 비례하는 게 이제 보통 경우인데 전자를 그럼 반으로 쪼갤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토폴로지가 들어가면은 그게 가능해져요. 쪼개질 수가 있어. 그 놀라운 현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 때문에 퀀텀 컴퓨터에 뭐 이걸 써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놀라운 특성이 다 이 수 스리퍼 히거 모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 스리퍼 히거 모델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런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웜업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교수님 혹시 PPT에 올려주시나요? 주기적으로 올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한 내용은 클리어하죠? 크리스탈 클리어. 응?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게요.